어서 오세요. 은하여화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제2시절 전라도 구례 땅에는 산자락을 따라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이라도 잡지시고 가십시오. 이강수가 고개를 돌리자 춘월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2년째를 맞은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강수였습니다. 35해를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보다 깊은 생각의 흔적이 더 짙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단한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지녔고 평민의 무명 옷을 걸쳤으나 허리는 곧았으며 걸음걸이는 어딘지 모르게 당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 출신쯤으로 여겼으나 누구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말이 적었고 혼자 살았으며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가집은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 옆에 자리했고 손수 고친 지붕과 벽은 비록 낡았으나 튼튼했습니다. 6월 어느 날 구례 땅에 장맛비가 사흘째 퍼부었습니다. 빗물이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자 마을 곳곳에서 지붕이 새고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강수의 이웃집 역시 기둥이 흔들리며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집에는 홀어머니와 딸이 살았는데 딸의 이름은 춘월이었습니다. 춘월은 25해를 살아온 처자로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버드립 같은 가늘고 긴 눈매는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고 흰 옷 같은 피부에 붉은 입술이 선명했습니다. 가녀리지만 바느질하는 손놀림은 민첩했으며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어도 고운 자태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를 정갈하게 올려 묶은 모습에서는 단아함이 묻어났고 웃을 때면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월을 보며 저런 처자가 왜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는지 수군거렸으나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성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비가 거세지자 춘월의 집 지붕이 와르르 무너질 기세였습니다. 춘월은 어머니를 부축해 처마 밑으로 피했으나 기둥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강수가 빗속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기울어진 기둥을 두 팔로 떠받쳤고 온몸으로 버티며 춘월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춘월은 재빨리 어머니를 이웃집으로 모셨고 돌아와서는 이강수를 도왔습니다. 비가 그치자 이강수는 마을 사람 몇을 불러 함께 지붕을 고쳤습니다. 기둥을 바로 세우고 새 나무를 얹었으며 짚을 엮어 지붕을 덮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이강수 역시 돌아서려던 참이었는데 춘월이 조심스레 그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강수가 고개를 돌리자 춘월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이라도 잡수시고 가십시오. 이강수는 손사래를 쳤으나 춘월의 눈빛이 간절했기에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월은 부엌으로 들어가 부지런히 밥을 지었고 된장찌개를 끓였으며 나물을 무쳤습니다. 이강수는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빗물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쳐가는데 춘월이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게 놓였습니다. 이강수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고 춘월은 건너편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저녁 공기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밥을 다 먹은 이강수는 일어서며 춘월에게 작은 목례를 했고 춘월 역시 마루 끝까지 따라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이강수의 뒷모습이 대나무 숲 사이로 사라지자 춘월은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이강수는 홀로 방 안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혔고 그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 보자기를 풀자 검은 칼집이 드러났습니다. 칼집은 세월의 빛이 바랬으나 여전히 단단했고 손잡이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칼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이 떠올랐고 임금을 호위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칼을 뽑으면 적의 목이 떨어졌고 충성을 다하면 상이 내려졌으며
권력자들은 그를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밤마다 암살자가 숨어들었고 낮에는 파벌 싸움이 피를 불렀습니다. 이강수는 그 모든 것에 지쳤고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다시는 칼을 잡지 않으리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칼집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었고 문을 닫았습니다.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강수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월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고 따뜻한 밤 냄새가 아련하게 기억났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대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칼이 아니라 괭이를 들고 살 것이며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가꿀 것이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구례마을의 사또 윤태영이 부임한 것은 1년 전 봄이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그는 비만한 체격에 기름진 얼굴을 지녔고 탐욕스러운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를 탐하듯 번들거렸습니다. 붉은 관복을 즐겨 입었고 허리춤의 옥패는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윤태영은 부임하자마자 세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당해했으나 관아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둔 곡식 중 절반 이상을 관아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곡식을 내고 나면 겨우내 굶주려야 했고 아이들은 쌀뜨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세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태영은 마을의 젊은 처녀들을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바느질을 도우라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수청을 강요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처녀가 끌려갔고 돌아온 이들은 입을 다물었으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으나 감히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군사 둘이 춘월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 큰 사내가 대문을 발로 찼고 춘월이 놀라 나오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또 어르신께서 내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들으셨다. 내일 관아로 나오거라. 춘월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아로 불려간 처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춘월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으나 군사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자 춘월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이강수는 대나무 숲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이가 갈렸으나 그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다시 궁궐로 불려갈지도 몰랐습니다. 평온했던 인연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 이강수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앉았으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춘월의 눈물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장롱을 열었다가 칼을 꺼낼 수는 없어 다시 닫았습니다. 이튿날 해질 무렵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 이강수가 나가보니 관아의 군사 넷이 춘월을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춘월은 발버둥 쳤으나 군사들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춘월의 어머니는 그 뒤를 따르며 울부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백발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강수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어르신, 양반께서 나서주시면 춘월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절망으로 변했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춘월이 끌려가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고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밤이 되어 이강수는 춘월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고 따뜻한 밥상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붕을 고쳐줄 때 춘월이 건네던 감사의 눈길이 아른거려 그는 방 안을 서성였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대나무 숲을 비췄으나 세상은 어두워졌고 바람에 실려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월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다른 처녀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강수는 귀를 막으려 했으나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강수는 장롱 앞에 서서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칼을 꺼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삶은 끝날 것이고 다시 피비린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꺼내지 않으면 춘월은 사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인은 칼로 세상을 바로잡는 자다.
칼을 빼는 것을 두려워하면 무인이 아니다. 이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무인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했으나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함이었고 약한 자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새벽녘 이강수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을 열고 보자기를 풀어 낡은 칼집을 꺼냈습니다. 칼집을 쥔 손이 떨렸으나 그는 칼을 빼지 않은 채 칼집을 허리춤에 찼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이강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아직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아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결심이 섰고 이강수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춘월을 구하려면 사또와 맞서야 했고 사또와 맞서려면 정체를 드러내야 할지도 몰랐으나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평온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은 정이었습니다. 이강수는 관아로 곧장 쳐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피를 부를 것이며 춘월을 구하기는커녕 자신마저 위험에 빠질 터였습니다. 그는 사또의 비리를 파헤쳐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사또를 무릎 꿇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밤 이강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관아 근처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한 밤이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수는 담장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관아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정문과 후문, 창고와 사또의 처소, 군사들이 순찰하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튿날 밤에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왕실 호위무사 시절 익힌 몸놀림은 여전히 날렵했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도 잊지 않았습니다.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 문서 더미가 쌓인 것이 보이자 이강수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세금 장부와 곡식 출납 기록이 빼곡했으나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은 많았으나 조정에 올린 액수는 절반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사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흘째 밤 이강수는 관아 서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박춘이라는 자로 사또의 비리를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박춘은 관아 뒤편 허름한 집에 홀로 살았고 밤마다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이강수는 박춘이 집으로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춘이 문을 열자 이강수는 안으로 들어섰고 박춘은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강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해칠 생각은 없소. 이강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박춘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이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의 비리를 알고 있소. 당신이 기록한 장부도 보았소. 나를 도우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거부하면 사또와 함께 무너질 것이오. 박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고 비리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그늘 아래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박춘을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강수는 박춘에게 장부를 내놓으라 했고 박춘은 잠시 망설이다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부에는 사또가 받은 뇌물 내역과 세금 착복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장부를 넘겨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춘월은 관아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날 밤 춘월을 불렀으나 마침 조정에서 급한 문서가 도착해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춘월은 작은 방에 갇혀 떨면서 밤을 보냈고 창밖으로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춘월의 어머니를 앞세우고 마을 안악 몇이 관아문을 두드렸습니다. 군사가 나오자 안악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춘월의 어머니가 위독하니 하루만 춘월을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군사는 코웃음을 쳤으나 안악들이 물러서지 않자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윤태영은 춘월을 하루쯤 미뤄도 상관없다고 여기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고 내보내라 명했습니다. 춘월은 풀려나 어머니 품에 안겼고 안악들에게 둘러싸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강수는 춘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 춘월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전했고
춘월은 창백한 얼굴로 이강수를 바라보자 이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춘월을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하오. 내일이면 사또가 다시 데려갈 것이오. 춘월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수는 늙은 스님 하나가 홀로 사는 곳으로 사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을 밖 산속 암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이강수는 춘월을 데리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춘월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은 어둠이 내리기 전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늙은 스님은 2년 전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암자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었던 이강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춘월을 맞아들였고 이강수는 춘월에게 며칠만 참으라 말하자 춘월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산을 내려온 이강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장롱을 열고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칼집을 꺼내 허리춤에 찼고 품속에는 왕실 호위무사 신분을 증명하는 패찰을 넣었습니다. 패찰은 작은 음판에 왕실 문장이 새겨진 것으로 임금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상징했습니다. 박춘에게서 받은 장부도 품속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패찰도 있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사또와 직접 대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날 것이라며 이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이강수는 마루에 앉아 칼집을 바라보았지만 칼을 빼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증거로, 무력이 아니라 정의로 사또를 무너뜨릴 것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무인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관하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일어서서 온매를 여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이강수는 관하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검은 도포를 단정히 입은 그의 허리춤에는 낡은 칼집이 차 있었으며 품속에는 왕실 패찰과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관하 문을 지키던 군사 둘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또 어르신을 뵙겠소. 이강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군사들은 비웃으며 창을 가로질렀으나 한 놈이 이강수의 어깨를 밀치자 오히려 자신이 뒷걸음질 칠 정도로 이강수는 단단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관하 안에서 나온 군관은 이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손짓했습니다. 군사들이 이강수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관하 마당 가운데 높이 솟은 단상 위에는 윤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그는 손에 부채를 든 채 비만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이강수를 내려다보았으며 양쪽으로는 군사 10여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윤태영은 부채를 휘휘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이 춘월이란 계집을 숨긴다냐? 어디에 숨겼는지 당장 말하지 못할까? 이강수는 대답 대신 품에서 꺼낸 장부를 단상 위로 던졌으며 윤태영의 발치에 떨어진 그것을 본 서리 하나가 황급히 주워 펼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또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장부였기 때문입니다. 윤태영이 벌떡 일어나 부채를 내던지며 저놈을 당장 잡아들이라 소리치자 군사들이 창을 들고 이강수를 에워쌌습니다. 이강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품에서 작은 음판 하나를 꺼냈습니다. 왕실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음판을 이강수가 높이 치켜들자 햇살이 반사되며 빛났습니다. 군사들이 멈칫하는 사이 왕실 호위무사의 패찰을 보고 윤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왕실 호위무사 이강수요. 이 패찰은 임금께서 하사하신 것이며 왕실 호위무사는 임금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부정을 보면 상소할 의무가 있소. 임금 곁을 지키는 왕실 호위무사의 상소는 곧바로 임금의 귀에 닿았기에 윤태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이강수가 상소를 올리면 비리는 조정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파직은 물론 유배나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강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군사들이 뒷걸음질 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단상 아래까지 걸어간 이강수는 윤태영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백성에게서 거둔 세금 중 절반은 사가로 흘러들었고 뇌물을 받아 곳간을 채웠으며 젊은 처녀들을 수청 들게 했소. 이 장부가 그 증거요. 나는 닷새 안에 당신이 스스로 사직하고 이 고을을 떠나길 바라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당장 한양으로 가 임금께 상소를 올리겠소.
윤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변명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군사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서리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사또의 비리를 알았기에 왕실 호위무사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강수가 허리춤에 칼집을 쥐자 윤태영은 그제야 이강수가 진짜 무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칼을 빼지 않았으나 그 행동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왕실을 호위하던 자의 칼솜씨는 관아의 군사 따위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윤태영은 단상 위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아 떨면서 용서를 빌었으며 잘못을 뉘우쳤고 떠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강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본 뒤 돌아서서 관아 밖으로 걸어 나가자 군사들이 길을 비켰으며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관아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이강수의 모습을 본 그들은 웅성거렸으며 누군가 환호했습니다. 이강수는 마을로 돌아와 춘월의 집을 찾았습니다. 춘월의 어머니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전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고 이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영은 급히 짐을 싸며 곡식과 은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밤이 되기 전 관아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사또를 지켜보았습니다. 윤태영은 수레에 올라 군사 몇을 데리고 마을을 빠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으며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여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강수는 자신의 집 마루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빼지 않고도 정의를 세울 수 있었기에 허리춤에 칼집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뜨자 이강수는 장롱을 열고 칼집을 넣으려다 멈칫하며 다시 꺼내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나설 수 있게 완전히 봉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칼집을 비추자 왕실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평온은 불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윤태영이 마을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고 구례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관아의 횡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으며 장터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여인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강수는 산속 암자로 춘월을 데리러 갔습니다. 늙은 스님은 춘월을 문 앞까지 배웅하며 두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춘월은 이강수의 뒤를 조용히 따랐으며 때때로 고개를 들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춘월의 어머니가 달려나왔고 딸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춘월 역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수는 조용히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으며 모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이강수는 홀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새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탐관오리가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으나 새로 부임한 사또 김익현은 청렴한 인물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50을 넘긴 나이에 비쩍 마른 체구였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김익현은 부임 첫날 마을을 직접 돌아보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물었으며 윤태영이 남긴 피해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착복당한 세금을 되돌려주겠다 약속하며 처녀들을 수청 들게 한 일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어느 날 김익현은 이강수를 관아로 불렀습니다. 이강수가 관아에 들어서자 김익현은 단상에서 내려와 직접 맞이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윤태영을 물리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실 호위무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사신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궁궐의 삶이 제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익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잔을 권했고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침묵했습니다. 김익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어르신 같은 분을 필요로 합니다.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궁궐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이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익현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으나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를 나섰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매화가 지고 벚꽃이 으드러지게 피어났으며 대나무 숲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이강수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뒤 물을 주며 농사에 전념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삶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저녁 이강수가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돌아가는 중이었던 춘월과 마주쳤습니다. 석양빛이 춘월의 얼굴을 비추자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춘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니셨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강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자 춘월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강수가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려 했으나 춘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은 없었으나 편안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춘월의 집 앞에 이르자 이강수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춘월은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으며 이강수 역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월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강수는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어 이강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궁궐을 떠나 이곳에 왔을 때는 오직 평온만을 원했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불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고 약한 자를 지키며 정의를 세울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밭으로 나가 땀 흘리며 일할 것이었지만 평범한 농부로 살되 필요하다면 언제든 칼을 들 준비가 된 무인으로 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서 이강수는 춘월을 다시 만났습니다. 춘월은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감을 사러 나왔으며 이강수는 농기구를 둘러보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강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화로운 풍경의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며 노인들은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여인들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강수는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을 어디선가 춘월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고 이강수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그의 집이었으며 이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